19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이 일본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 백신 3억 병 이상을 확보했다며 내년 초에 접종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최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국민 각자의 판단으로 실시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이 판단하고 책임지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늘 그렇듯 일본 정부는 백신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기에 무료이지만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억 3천 대 0. 얼마 전에 일본과 한국의 백신 확보량을 비교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한국과 백신 확보 전쟁에서 완승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자랑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을 입도 선매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넉 달째 확보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일본에게 완전히 졌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완전히 뒤엎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완벽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은 백신을 빨리 확보하려고 안달이 났는데 유독 한국만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쉽게 계약하지 않았고 임상 3상에 들어간 10개 후보 백신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효과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섣불리 계약한 백신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만약 한 백신과 계약한 이후 다른 백신이 더 뛰어난 효과를 입증해 보이면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메이저 리버 핵산 방식은 지금까지 상용화한 적이 없는 제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백신은 죽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해 이에 저항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리버 핵산 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 놓아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두 회사는 이 메신저 리버 핵산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속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바 없었기 때문에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메신저 리버 핵산 방식은 제조 공장이 다른 백신보다 까다로워 대량 생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나 장비도 단기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기존의 설비들도 공정을 바꿔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수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은 국민들에게 접종하려면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최근 높은 효과를 자랑했지만 다른 데이터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 임상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을 겪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 임상에 참여한 백신 접종자 2% 미만이 39도에서 40도의 고열 증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말까지 3,500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할 계획인데 2%면 7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임상 참가자 중 9.7%가 피로, 8.9%가 근육통, 5.2%가 관절통, 4.5%가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아놀드 몬토 미시간대 공중보건대학 역학학자는 이는 대부분의 독감 백신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가자 중 한 명인 루크 허치스는 모더나 백신 실험에 지원했다가 두 번째 주사를 맞은 후 팔이 거의와 크기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근육통과 38.9도의 고열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임상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발표에서 3상 시험에 참가한 43,500여 명 가운데 단 170명을 분석했고, 모더나는 3만 명 가운데 단 95건을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적은 데이터로 나온 결과에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건이 완벽히 통제되는 임상과 달리 현실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한국은 방역 수준이 높아 다른 나라들의 백신 접종 안정성을 확인한 후 대량 접종에 들어가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빨리 3억 병이 넘게 백신을 구매했다고 자랑하며 내년 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접종에 나서며 국가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은 무조건 빨리 백신을 확보하고 배포하는 데만 주력하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잘못하면 호구가 된다고 말하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1회분당 32에서 37달러, 하나로 약 35,000원에서 41,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화이자는 19.5달러, 하나로 약 21,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4,500원에 불과했는데 모더나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상온 유통이 쉽지 않아 콜드체인에 엄청난 돈을 써야 했고 모더나는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스트라제네카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검증된 전통적인 백신 제조법을 따르면서 대량 생산도 국내에서 쉽게 할 수 있었고 안정성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좀 더 효과가 높고 가격도 싸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빨리 서둘렀다가는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가장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은 제약사를 찾아가 백신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반대로 한국은 제약사들이 찾아와 우리 백신을 사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화이자와 모더나는 실제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에게 백신을 팔려고 나서는 것은 한국만큼 코로나 백신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너무 널리 확산되었고 통제도 되지 않기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성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감염 통제가 가능한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베타 테스터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백신 가격 및 물량 협상 중인 물량이 국민 60%인 3천만 명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며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처는 일본과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너무 빨리 투약하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시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확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던 일본은 어리석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고 백신을 빨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국이 결국 최종 승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히토류에 이어 헬륨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리를 이용한 무기화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내 히토류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산 히토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나 미국 소유의 제3국 공장에서 대부분 공급받는 헬륨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형 공장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을 세우고 이후 우주 강국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은 헬륨의 고가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과 수출량을 모두 줄이는 등 전략 물자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히토류 공급을 끊을 경우 미국은 곧바로 헬륨 공급을 중단해 보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중국은 히토리로 미국은 헬륨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히토리오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청사에 따르면 올해 7월 히토리오 수출이 162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7월까지 누계 히토리오 수출은 22,73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줄었다. 중국 히토리오 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마저 줄어들며 따라 다수 국가의 제조업 생산 활동 재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책임론 및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히토류 관리 강화 중 자급 자족 동맹공조미 중 히토류 수출 생산 전공정 심사 시스템 등 관련 조치 준비. 중국이 대미 무역 전쟁에서 필살기 히토류의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히토류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히토류 수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수출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수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문가의 제안을 반영해 관련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주요 광물의 자급자족 대책에 서두르고 있다. 4일 미국 상무부는 히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에서 미국이 중요 광물 자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의 장기간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미국 등은 중요 광물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히토류 등 중요 광물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중요 광물의 조달처 분산을 위해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이 필수 광물로부터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보고서의 권고들을 통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히토류 등 35개 광물을 중요 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미국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이들 광물이 쓰인다. 상무부에 따르면 35개 광물 중 29개에 대한 수요의 절반가량을 수입으로 충족하고 있다. 특히 14대 중요 광물은 미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히토류 개발 확대 중 독점 견제.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히토류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히토류 부문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의 히토류 점유율은 1.5% 수준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 히토류 자원국가로 평가되며 전 세계 히토류의 10%가량인 1200만 톤이 매장돼 있다. 지난 2012년 코리엘 열도 부근에서 레늄, 게르마늄, 인디움, 하프늄 등 막대한 매장량의 히토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에 매장된 히토류는 미사일 유도장치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세륨, 에르비움, 터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히토류는 풍부한 보유량에도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이며 생산은 무르만스크주의 한 곳의 구소련 시대 공장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현재 중국이 독점하는 히토류 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히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히토류 수출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히토류 정제 과정이 어렵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나 방사성 폐기물 등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사실상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갖고 있는 가운데 경제 및 정치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히토류 개발에 나선 것이다. 향후 중국 히토류 독점을 막기 위한 이들 국가의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히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다. 상대적으로 과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도 있다. 이로 인해 히토류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무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히토류는 LCD, LED,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 카메라,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 형광 램프 등의 형광체, 광섬유 등의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자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로 저자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 견제용인가 호주, 미국 히토류 협력 강화되고 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호주와 미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다. 호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호주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언즈는 미국과 호주 간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생산 증대에 관해 협력이 증대됐으며 양국은 보다 탄탄하고 투명한 규범에 기반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협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키스핏 호주 연방자원장관은 최근 히토류 공급 관련 중국 측 공세에 대해 호주 정부는 자국에서 히토류 자석 생산을 지원할 것이고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설립해 자국의 히토류 핵심 광물 생산자들을 주요 경제의 전략적 파트너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호주와 미국 양국은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출범 1주년 화상회의를 계기로 창립국 간의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된 윤리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망 촉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6월 호주, 미국, 캐나다, 페루, 보츠와나가 광업 부문 거버넌스 및 탄력적인 에너지 광물 공급망 구축 촉진을 위해 창립됐다. 양국 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호주 최대 히토류 생산 기업인 라이네즈사는 지난 4월 미국 측 파트너인 블루 라인사와 미 국방부가 발주한 히토류 처리 시설 건설 계약을 수주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핏 호주 연방자원장관은 수주 소식을 반기며 이 시설 건설은 미국의 자리도 향상과 공급망 취약성 노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일부 미국의 외교정책 의원들은 이번 수주를 반대하며 발주처인 미국 방부의 계약 이행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